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율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 우리도 안다. 시클리컬이다. 그렇지만 확장이 한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파운드리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의 이제는 시발점이 아닌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워낙 그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그 성장이 담보된 주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그 대처를, 그러니까 이걸 매매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계속 버티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면서 또 어떤 그 가격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긴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쪽 그 손실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 주식 사실 때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셨냐면요. 박정무 괜찮아.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삼성전자 10년 들고 가려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셨는데 그 9만 원에 샀던 주식이 7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됐는데 못 사십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아니 장기적으로 매달 사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하면 무서워서 못 사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는 것도 그런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하고 이런 수급을 확인을 해서 심리적으로 가격적으로 유리할 때 사야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병납니다. 병.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투자는 여유 있게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그 비싼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포모 현상으로 사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놓고도 밑에서 벌벌 떨면서 스트레스 받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이 오른 주식, 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그 싼 거,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거, 네. 뭐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는 분, 못하는 분,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개인 투자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업계를 보면서 옛날에 바이코리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2007년도에도 펀드 열풍이 있었잖아요. 펀드 그렇죠. 가입한다고 막 번호표 뽑고 그 펀드들이 왜 망했을까 보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인데 펀드 매니저들이 왜 그 비싼 주식을 그 가격에 샀냐는 거죠.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막 샀던 겁니다. 네.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살 때는 다 성장 스토리로 샀어요. 근데 왜 밸류에이션을 안 하지? 아무리 성장주도 그 성장에 관해서 밸류에이션이 있거든요. 네.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2099년 말이든 2007년이든 그 비싼 주식을 PER 120배 이런 데서도 막 사는 걸 보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네. 내가 이 주식을 어떤 주식이든 투자할 때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워런 버핏처럼 하시면 돼요. 너무 싸졌네? 사고. 비싸지만 애플 주식도 팔기도 하고 아니면 애플 주식 그냥 계속 쭉 가져가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왜 저는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다른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주주 환원율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내 돈을 일하게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기업 그 좋은 주식에다가 투자해놨더니 열심히 임직원들이 일해가지고 주주가치 최대 극대화가 그렇죠. 경영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주가치를 최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주주환원은 안 하잖아요. 대주주가 많이 가져갈 생각들을 하죠. 다 대주주와 대주주의 그 가신들이 자회사 만들어서 거기 또 사장하고 거기 등기이사 해가지고 돈을 뽑아먹으면 되잖아요. 아,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주 환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회사가 주주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는 회사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회사는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그래서 자꾸만 자회사 상장시키고 하는 기업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회사 상장이 큰 호재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LG화학때 얼마나 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 미국 변호사까지 불러가지고 네. 참 여러 가지로 했는데 참 그 쉽지가 않더만요, 그게. 2020년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 그게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주주 가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성장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미국 기업은 그 성장 가치가 고스란히 주주 가치가 되는데 우리는 아니다는 거죠. 지주사가 왜 70% 디스카운트 받느냐면 자회사가 결국은 상장된 자회사가 주주 환원율이 29%잖아요. 그렇죠. 돌려주는 게 29%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자회사가 버는 거에 자회사 가치의 30%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가치가 이 정도인데 100조나 되는데 왜 30조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주주 환원율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정말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우리 소위 조롱 섞인 네. 말을 하는데 이게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는 조금씩 계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내가 모르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업계의 전문가들도 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자회사 상장이 왜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이냐,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계도 모르는데 기업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할회가 상장을 하면서 야, 투자금 받아가지고 회사 키우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주 가치를 강탈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할된 상장,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할해서 자회사 아니면 자기네들이 인큐베이팅 했던 회사 키워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반대를 하면 안 되고 팔아야 돼요. 팔아서 인큐베이팅해서 상장시킨 회사를 매각을 해서, 미국은 M&A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액티비전 분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M&A가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그런 카카오 밑에 160개나 넘는 자회사를 키워서 팔아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도 한다. 요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리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는 안타깝게 이전에 여러 가지 네. 행위들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주들한테. 네. 안타깝죠. 그 신뢰를 정말 좋은 회복하는 회사인데. 거는, 그러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걸 다 카카오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그렇게 잘 모르셔가지고 이 주주 가치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개선이 되면 주가도, 카카오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인가 카카오 주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참 많이 그것도 물려- 국민주네요. 그것도. 네, 국민주거든요. 많이 물려 계시는데 카카오 같은 회사는 일단 이런 경영진의 그런 주주 가치를 위한 부분,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큐베이팅해서 키운 회사를 해외 펀드에 파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긴 해요. 더 많이 국내에서는 받으니까요. 좀 자꾸 뭐라 그럴까, 좀 가격이 박하죠. 네, 박하고, 그리고 해외 펀드나 이런 거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소액 주주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예, 이렇게 매각을 하면 소액주주들이 또 환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은 회복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50% 회복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배, 3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이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그런 개선과 그런 주주가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리더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네. 일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또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네. 가능성을 좀 믿어봐야죠. 네. 네. 그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없어 보이는 질문이긴 해요. 예. 정고점 10만 원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600만? 600만이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주주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이상 계속. 최근에 600만 명 중에 몇십만 이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탈하셨는데 나머지 꿋꿋하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인가에서 바로 2, 3주 전에 나온 리포트예요. 네. 리포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매수콜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반도체가 시클리컬이잖아요. 네. 사이클을 타는 기업. 예. 그 미국의 그런 롱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 주식 잘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 다운턴에 걸리면 한없이 또 손실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높게 안 줘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래 보면 PER이 높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 우리도 안다. 시클리컬이다. 그렇지만 but it is expand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확장을 하는가 보면 PC 80년도에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다가 핸드폰에 들어가다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다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삼성전자가 96,000원을 갔을 때 그 12만 원 리포트에 보면 파운드리에 대한 그렇죠. 예, 기대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 TSMC가 600조 뭐 이렇게 갔는데 600조에서 TSMC 점유율이 60%, 삼성전자가 10%인데 우리가 이게 20%만 되더라도 한 100조 시총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뭐 기분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뭐야 자꾸 점유율이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을 TSMC에게 뺏기고. 네, 오히려 뺏기고 15%에서 오히려 1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격이 시작됐죠. 3나노에 대한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바탕으로 자 이제 파운드리 시장 우리 수율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라고 하면서 이 잡히고 그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파운드리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메모리는 반도체가 올해 대비 내년이 기저 효과 때문에 플러스가 나면서 메모리도 상당히 좋을 건데 10만 원을 돌파하느냐는 부분은 이 파운드리에서 전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소화하면서 올라갈 때는 이 파운드리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서 그래서 근데 함부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정황상은 네, 정황상 작년에 TSMC를 워런 버핏이 샀다고 공시가 났다가 그랬죠. 그 뭐야 한 분기 지나고 보니까 또 팔아버렸잖아요. 워렌 버핏도 단타하네.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야 10년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뭐야 6개월도 안 돼서 팔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총에서 올해 물어봤어요. TSMC 왜 팔았냐? 했더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아니 TSMC 공장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건가? 이런 상상, 아니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워런 버핏은 그런 가능성에도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 패권을 쥐고 가야 되는데 AI 쪽에 필수적인 이 반도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결국은 따라오는 속도가 더뎌질 거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대만 해협에서 군사작전 그냥 훈련하다가 그렇죠. 훈련을 했는데 로켓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가지고 TSMC 공장을 때려버렸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국에 화웨이 제재했죠. 네. 그렇게 중국의 IT를 죽이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한 방에 미국에 반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TSMC 공장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 엔비디아의 GPU 전부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애플 칩, 뭐 테슬라 테슬라 직접 만든다고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외주를 전부 TSMC가 하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을 한 방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미국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고 칩4 동맹이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일본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미국의 빅테크들, 미국 큰 나라 입장에서도 TSMC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그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이제 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근데 낮추는데 기술도 안 되는 저 밑에 애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로 3나노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이 시점이 저는 우리가 3년 전에 기대했던 파운드리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의 이제는 시발점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이런 시점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조 반토막이 납니다. 19년도에. 근데 20년 되니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31조 나오고 그 다음에 35조, 51조 이래 나왔는데 2018년도의 고점은 58조 8천억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전자는 21년 1월 달에 96,800원 갔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고점이었던 68,000원을 훌렁 뛰어넘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예전 2018년도에 실적이 안 나올 건데 어떻게 전고점을 돌파하냐.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때보다도 이익이 작은데 어떻게 그때 이상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냐.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8년도에 지금 이 표를 간단히 보시면요. 그냥 네이버에서 이 캡처해 온 건데요. 2018년도에 58조 8천억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매출이 그때 243조가 났었습니다. 243조에 거의 60조 이익을 냈으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렇죠. 20%가 넘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240조에서 그 다음에 230조, 20년도에 236조였는데 21년도에 1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했었다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매출이 2018년보다 10%나 이상 더 나온 279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2년 300조 갔다가 올해 260조로 뚝 떨어지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이 신고가가 나는 게 언제냐면 25년도에 328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는 항상 반도체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 매출이 328조가 나온다면 이때 전고점을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대했던 게 이게 좀
그 성장이 우리 생각대로 좀 기대대로 돼준다면 그 이 변동성 있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화되고 네. 상당히 TSMC처럼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거였는데 참 아쉬워요. 그동안 오히려 그래서 기대했던 주식이 막 이렇게 오히려 고객이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반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파운드리에서.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있어요. 지금 HBM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가장 큰 화두잖아요. 예. 그 HBM3와 관련해서 하이닉스한테도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뭔가 삼성전자가 뭔가 기술적으로 좀 뭔가 그 예전 같지가 않다. 뭔가 좀 뭔가 허술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그 하이닉스가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자 그러면 야 이거 삼성전자의 굴욕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HBM3잖아요. 그러면 HBM1, HBM은 언제 개발됐냐면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는 HBM3는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HBM 시장은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거의 45%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10% 네,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또 하이닉스가 HBM3로 먼저 치고 나갔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은 게이트 올어라운드 해서 삼성이 더 먼저 치고 나갈 때도 있고 HM 부분은 하이닉스가 또 먼저 주도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가 HBM3에 늦은 걸로 삼성전자 전체적인 기술력에 혹시나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국민주의니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삼성전자 경영진들 뭐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자, TSMC와 정말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좀 급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네, 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도 2%가 넘게 나쁘지 않고 2019년도에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배당을 안 줄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3% 정도거든요. 그렇죠. 왜 이 외국인들을 계속 삼성전자를 들고 갈까? 삼성전자의 아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그렇게 계속 확장된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준에 봤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기업이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회장이 더 이상 아들한테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까지 저는 굉장히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 그런 경쟁력, 거기에다가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보면 600만 주주를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기대대로 좀 삼성전자가 멋진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